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 시사 대담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실리아 TV의 조슈아님 모시고 어느 곳에서도 들어볼 수 없는 그런 대담을 여러분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소위 그 미국에서 대선 조작 시나리오와 관련한 부분도 다루고 또 어떻든 미국에서 대선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는가라는 점을 여러분들 집중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꼬마가 왔네요.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떻게 그게 어떻습니까? 요즘 지내시기가? 네, 예, 제가 열심히 이제 애국 활동을 했는데, 그 가정에도 좀 너무 신경을 못 써가지고, 제가 이렇게 또 오래 길어질 줄은 몰랐기 때문에, 이제 서울에서 따로 떨어져서 이제 열심히 이제 그 뭐 부정선거 관련 활동을 해왔는데, 좀 가정에도 어려움이 생기다 보니까 이렇게 길어질지도 몰랐지만, 길어지다 보니까 가정에도 이제 신경을 쓰고 병행을 해야 더 오랫동안 또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요즘 좀 집안의 아이들에게도 다시 또 사랑을 해주고 요즘 신경을 좀 쓰고 있습니다. 어차피 뭐 살아가는 것이 일종의 멀티태스킹이니까 그죠? 여러 가지 네, 일을 동시에 해 나가면서 균형을 잘 잡아 나가는 거니까. 네, 오늘 이제 몇 분 안 오셨는데 그래도 텍사스 보고서 어제 했던 거, 네, 그러니까 이게 텍사스 보고서가 도미니안 보팅 시스템, 이번에 미국에서 문제가 됐던 것을 납품하기 위해 가지고 텍사스 주 정부에 3번 정도 출하를 했지만 다 거절당하거든요. 그때 네, 이제 내부에서 작성한 왜 우리가 도미니안 보팅 시스템을 도입할 수 없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우리가 자세히 다뤘는데 오늘은 좀 더 요약해 가지고 한번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설명을 좀 해주시죠, 천천히. 네네. 예, 네, 116페이지 보시면 제가 어제 이렇게 내용이 너무 좀 이제 전문적인 내용이 많아가지고 좀 어렵다,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분들이 좀 많으셨는데요. 사실 컴퓨터 쪽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아마 다 이해를 했을 겁니다. 근데 일반인들도 좀 쉽게 이해하게끔 한 페이지로 요약을 해봤는데요. 음, 한 페이지 요약하면서 조금 이제 쉽게 좀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텍사스 보고서라는 것은 작년 요맘때쯤입니다. 1년 전쯤에 무더니도 이제 그 도미니언 장비가 통과될 수 있도록 이제 계속 이제 이걸 여러 가지로 시연을 했나 본데요. 음, 그 중에서 몇 번 떨어졌겠죠. 떨어졌으면서 그걸 이제 어떤 이유로 인증이 불가한지,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를 정리한 보고서입니다. 음. 근데 이 보고서는 컴퓨터 전문가는 아니지만 최대한 이제 컴퓨터 쪽으로도 집중을 했고, 그리고 컴퓨터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이 봤을 때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최대한 정말 아주 그 성의껏 조사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한테도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도미니언 장비가 뭐가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볼 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운영체제 문제입니다. 사실 운영체제라는 거는 아예 없어야 됩니다. 없어야 되죠. 이게 뭐가 뭐냐면 운영체제라는 그 프로그램 없이 단순히 투표를 하고 개표를 하고 집계하는 부분에 특화된 그 장비에 특화된 그 특정 기계만 인식할 수 있는 프로그램만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윈도우가 깔리고 또 이제 태블릿 장비에는 안드로이드가 깔려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추가적인 해킹이라든지 추가적인 다른 프로그램이 들어가서 조작되기에 너무 쉽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두 그러면 제가 번째로는 질문 이제 하나 던지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이제 운영 체제가 깔린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이번에 텍사스가 아니고 다른 도미니안 그 투표기를 사용한 모든 데서는 일종의 그 전산 장치를 사용한 거죠. 네, 맞습니다. 그 기계 장치가 우리나라 아니고. 네, 우리나라에서는 무던히도 전산 장비가 아니라고 열심히 이제 그 해명은 하고 있지만 사실상 노트북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산 장비죠. 그런데 미국에서는 그냥 대놓고 그냥 전산 장비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숨기면서 장비를 썼고 미국은 네, 대놓고 전산 장비를, 그 차이네요. 네, 맞습니다. 예. 네. 또 설명해 주시죠. 그 다음 번째는요, 통신에 관련된 건데요.
이 통신장, 그 도미니언 장비에 네트워크 포트도 있었고요. 그리고 USB 장치, USB 포트도 있었고, 이 USB 장치에 2개 내지 3개 정도의 장치를 연결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몰래 꼽는 게 아니고 아예 그냥 대놓고 네. 이 장비가 이 USB 장치가 연결이 되어야지만 사용이 되게끔 이런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USB로도 통신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이제 문제점이 있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보안에 관련된 건데, 본인임을 확인하고 스마트 카드를 받습니다. 근데 그 스마트 카드에 어떤 정보가 들어가는지에 대한 내용이 전혀 이제 나와 있지 않고요. 그리고 QR 코드가 이 투표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더 보안을 더 확실하게 해주는 검증을 하기 위한 용도로 쓰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너무 말이 안 되고요. QR 코드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걸 생성을 해내는지에 대한 소스 코드 검증이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데이터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데이터 흐름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 도미니언 장비 안에는 누가 누구를 찍었는지 저장이 돼서는 안 됩니다. 원래는 저장이 돼서는 안 되는데, 이 보고서 내용 중에 특정 프로그램이 깔린다는 것이 나옵니다. 이게 도미니언 측에서는 이게 발표되는 걸 원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건 MS SQL이라는 서버에서만 사용되는 데이터를 집계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데이터를 모아서 집계를 하는 그런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인데, 이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이 깔리고 이 외에도 윈도우 서비스는 8개 정도가 설치가 되고 설치 시간에만 8시간이 걸릴 정도로 상당히 복잡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설치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미니언 장비는 스캔하고 판독하는 그 작업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스캔만 할 뿐만 아니라 판독도 하고, 여기에서 누가 누굴 뽑았는지도 다 확인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자료 전송까지 전부 다 하는 것으로 지금 이 보고서에 따르면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일종의 그 투표지 이미지도 만들고, 그다음 이미지를 판독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집계하기도 하고, 그다음 자료 전송까지 하는 토탈 네. 솔루션을 제공한다 이야기죠. 네, 그래서 토탈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상은 단순히 그냥 전자투표기입니다. 전자투표기. 예, 제가 왜 이걸 강조하냐면, 중간에 많은 과정들이 있거든요. 프린트를 했다가 어떻게 했다가 많은 과정들이 있는데, 그건 마치 사용자가 내가 정말 이 복잡한 시스템을 통해서 정말 안전하게 나의 투표가 투표가 진행이 되고 있구나라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기 위한 보여주기식인 것이고, 사실상 이걸 만약에 간단하게 만들려면 태블릿에 어떤 후보를 탭치하자마자 바로 서버로 전송되는 시스템으로 얼마든지 간단하게 만들 수 있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런 식으로 데이터가 전달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프린트를 했다든지 넣는다든지 이건 전혀 실질적으로 안 쓰였을 가능성까지도 있습니다. 그 정도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 분석입니다. 예. 그래서 이 네 가지 내용, 그 중점 사항들을 봤을 때 최종 결론은 이건 상당히 조작이 용이하게 만들어진 전자투표기다. 근데 이것을 마치 해킹이 안전한 것처럼, 그리고 조작이 전혀 이루어질 수 없을 것처럼 보이도록 이 겉으로 보이는 이 프로세스는 상당하게 복잡하게 만들었다. 일부러 복잡하게 만들었다. 이게 저의 이제 최종 분석이 되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딱 정리정돈해 주시니까 뭐 머릿속에 쏙 들어오네요. 그러니까 네, 제가 이걸 그냥 컴퓨터를 가지고 그냥 그걸 한 거네요. 그냥 선거를 한 거네요. 그냥 컴퓨터를. 네. 제가 어제 이걸 발표를 드릴 때 이 부분을 좀 요약한 걸 마지막에 덧붙여서 좀 설명을 해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제 제 시각으로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이 마지막이 다음에도 참 멋있네요. 네. 조작이 용이한 전자투표기를 안전하게 보이도록 복잡하게 만들었다. 네. 이게 참 네, 어떻게 이게 이렇게 결론입니다. 미국이 이렇게 좀 전문가들도 굉장히 많은 나라인데 어떻게 이렇게 선거에 관한 이 투표기를 이런 식으로 전자투표기를 엉망으로 운영했을까? 네. 좀 미스터리네.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이렇게 해서
어제 좀 많이 복잡했었지만, 텍사스 보고서에 대한 내용을 조금 정리하는 식으로 해서 어제 했던 걸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본격적으로 오늘 진행할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하실 건 118페이지고요. 미국의 대선 조작 시나리오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만 네, 계시고 119. 조금 천천히 네. 진행하시죠. 네. 예. 미국의 대선 조작 시나리오. 이 네. 검정 바탕에 그 금색으로 이렇게 칠해놓으니까 멋있네요. 아, 네. 네. 근데 미국의 시작하기 전에 조금 이제 양해를 구할 것은 저는 이제 미국에 현재 살고 있지 않고 현재 이제 미국에서 진행된 그 대선에 대해서 인터넷으로 볼 수 있는 인터넷 유튜브를 통해서 최대한 얻을 수 있는 자료들을 토대로 분석했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루어진 부정선거를 분석한 것보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요. 조금 이제 틀린 부분이 약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음,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미국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포함해서 어, 좀 다른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면 얼마든지 이걸 저는 수용을 해서 최대한 또 실제 시나리오에 맞게끔 업그레이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119페이지 이제 보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늘 방송 보시면서 댓글 같은데 미국에서 선거를 해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이 대담에서 조금 다른 의견이 나오면은 경험담 이런 걸 이야기해 주면 좋은 것 같아요. 전번에 이제 방송을 보시고 매사추세츠에서 오래 사신 분 같은 경우는 이 기계를 쓰지 않는데요. 처음 보는 기계래요. 바실리아 TV를 통해서. 그분은 지금까지도 전통적으로 마킹, 동그라미에다 다 이렇게 표시를 해가지고 한다고 하니까 미국이 워낙 넓고 이렇게 하니까 넓고 넓게 하니까 오늘은 이제 특별하게 이 도미니안 그 투표기를 사용하는 그 부분 도미니안이라 또 1등 기업이 셰크위아라는 기업이 있다고 하니까 뭐 그다음 ESNS도 있고 이게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한 한해서 이제 말씀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예, 그래서 뭐 이제 여러분의 그 도움이 상당히 절실하고 또 많이 도움이 크게 되는 부분이요. 어제도 이제 댓글로 미국의 우편 투표에서는 이제 개인 신분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의 실제 투표는 그렇지 않았다 하면서 어 이제 약간 아쉬움을 강하게 표시를 하셨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저도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야기하시는 것의 내용을 보면 미국에 있는 모든 그 주에, 그러니까 뭐 주마다 다르지만 한 개 주면 한 개 주에 모든 그 유권자들한테 우편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우편 보낸 것에 대해서 본인이 우편 투표를 할 수도 있고 하지 않고 당일 투표를 할 수도 있는 그런 그 선택권이 있었는데 그 선택권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그 자료들을 우편을 다 그대로 다 받았다고 하거든요. 그럼 받은 다음에 거기에다가 본인이 마킹을 하고 이름과 서명을 하면 그걸 가지고 다시 우편을 넣으면 그걸 받은 다음에 서명 대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서명 대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편 투표를 받기 전에 신분 확인은 하진 않았지만 우편 투표를 결국은 이제 우편 투표를 한 다음에 이것이 다 한데 모인 다음에는 본인인지 아닌지 서명으로 확인을 하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개인 신분 확인이라고도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국에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런 그 특히 경합주에서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개인 신분 확인이 없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인 상식으로 아무리 후진 국가라 해도 우편 투표, 사전 투표를 하는데 개인 신분을 전혀 보지도 않고 그냥 막 주지는 않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이제 개인 신분을 확인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실제 상황이 달랐다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이 부정선거의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 미국 대선에서는 우편 투표에서 개인 신분 확인 절차가 아예 없었다라고 못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제 부분에서도 네. 그 11월 19일 날 그 이제 트럼프 법률팀의 그 줄리아니 변호사 말씀은 그게 이제 신분 확인이 참 안 됐던가 봐요. 그래서 네. 탄자니아도 다 이렇게 신분을 대조하는데
어떻게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런 이야기를 비유를 그분은 또 변호사인데 말씀을 잘 하시는데 비유를 참 잘 하시더군요. 탄자니아도 다 비교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던데. 예. 저도 이제 기본 상식적으로 미국에서는 당연히 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추정을 한 거였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니까 저도 상당히 충격을 받고 이번 텍사스 보고서 보고도 충격을 받고 계속 충격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하나 더 하면 지금 DMSQK님이 아직 공개 안 한 메가톤급 증거가 있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마 이번 주에 트럼프 법률팀에서 전자개표기를 이용한 조작에 대한 부분을 아마 소송을 이제 진행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본격 소송이 진행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다 절차적 의미나 이런 부분에 접근했고 그 가장 이번에 그 하이라이트 부분은 전자개표기를 이용해서 조작을 해가지고 베네수엘라처럼 일당이 오래오래 집권하는 그런 업무를 꾸민 걸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조슈아 님이 분석하는 며칠 동안 분석한 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보시고 복습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명강연을 듣기가 힘듭니다. 명강연 해주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119페이지 보시면요. 여러분 이 내용 많이 보셨을 겁니다. 트럼프 변호사들의 이제 기자회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자회견 내용 중에 거의 이제 앞부분이었는데요. 개표기 보안 취약점에 대해서 의견을 나눈 전문가가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해킹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원하는 대로 수치를 다 바꿀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원하는 대로 수치를 바꿀 수 있지만 그래도 어떤 알고리즘 그 어떤 조작 값을 이제 찾았다고 하네요. 거기에 대해서 바이든 표는 1.259, 트럼프 표가 0.75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공병호 박사님도 이제 시바 박사가 이제 발표한 그런 내용이라고 하면서 저한테 이제 이런 수치를 제시를 해 주셨는데, 저는 이 수치에 대해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집중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든지 조작이 되는데 굳이 정확한 어떤 수치를 가지고 조작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치에 대해서 제가 놀라운 부분을 또 확인을 했습니다. 눈치를 아마 채셨을 분도 계실 텐데요. 120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시죠. 네. 120페이지의 이 내용은요, 표의 내용은 많이 사이로 익숙한 네, 표인데. 사이로 총선 때 이 그 전자개표기에서 3표당 1표 혹은 4표당 1표 이렇게 조작이 되었을 경우에 100분율에 100%일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수치가 조작이 되느냐에 대한 그걸 이제 나타낸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은 종로가 있고요. 종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조작이 심했던 지역입니다. 종로가 있고 서울, 경기, 인천, 뭐 부산, 충남 여러 가지 지역이 있는데 뭐 특정 어떤 대형 유튜버라든지 여러 가지 발표를 했을 때 크게 논란이 된 게 바로 63대 36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63대 36에 대해서 그 일부 뭐 유명 일간지에서도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하고 했지만 63대 36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조작이 된 것이냐라고 물어봤는데요. 63대 36은 조작한 값이 아닙니다. 조작한 값이 아니라 결과값입니다. 조작한 값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4가 되겠죠. 4라고 돼서 4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4표당 1표를 다른 당으로 돌려라. 라는 어떤 그 조작값은 4라는 조작값입니다. 4라는 조작값이 어떻게 해서 63대 36이 되는지는 어떻게 마지막에 최종 결과물로 받아들여야 될 때는 63대 36이 되는지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이 주로 많이 조작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두 번째 줄 보겠습니다. 4라고 조작값이 4라고 된 지역에 민주당 100표, 통합당 100표 이렇게 있었다고 생각될 경우에 이게 4표당 1표를 돌려라. 4표당 1표를 통합당에서 민주당으로 바꿔라. 라고 했을 경우에 민주당은 25%가 늘어나고요. 통합당은 25%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표가 어떻게 바뀌냐면 100표 100표였다가 125표가 되고 통합당은 75표가 됩니다. 4분의 1표가 옮겨졌으니까요. 근데 이것을 100분율로 전체를 200표니까 200표를 나누기 해가지고 100분율로 나눠봤을 때는 정확하게 63% 대 36%가 됩니다. 그러니까 63대 36이 무더기로 나왔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이
전체가 골고루 박빙 지역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래는 이제 뭐 100%였다가 약간씩 민주당이 약간 높을 수도 있고 통합당이 높을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조작이 4라는 숫자의 조작값이 들어가서 조작이 되었던 그 결과가 63대 36이라는 결과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조작값이라는 것은 4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굳이 비율로 본다면은 125대 75가 됩니다. 비율로 봐서는. 백분율로 봤을 때는 63대 36입니다. 근데 이걸 한번 보십시오. 125대 75. 125대 75를 잘 보시면서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그런데 하겠습니다. 오늘은 상당히 좀 분발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은 초기부터 아주 설명이 아주 순조로운 그런 설명인데요. 지금 보니까 지금 댓글에 벌써 사람들이 엄청나게 그냥 환호하지 않습니까? 자유조선님도 63대 36 이꼴은 1.25대 0.75. 김순년이면 아하 그렇구나. 예, 네. 이렇게 딱 나오니까 네. 어쨌든 예, 그다음 그런 페이지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어제는 좀 내용이 원래 좀 번치 어려운 내용이어서 알겠습니다. 많이 설명해 주시죠. 네, 반복에 좀 최대한 설명해 쉽게 주시고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125대 75라는 숫자를 잘 보십시오라고 말씀드렸죠. 예. 그런데 위에 줄은 그대로입니다. 이제 그 서울, 경기, 인천 지역만 위에 표를 남겨놓고요. 아래쪽에 있는 조그만 표가 있는데요. 아래쪽에 있는 조그만 표는 미국 겁니다. 미국 건데 왜 왼쪽 거는 안 넣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왼쪽 거는 똑같습니다. 민주당 통합당이 아니라 민주당 공화당이다. 이것 차이뿐인 거죠. 왼쪽에 있는 부분은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부분만 보시면은 위에는 조작표라고 했죠. 조작표. 그러니까 100표였을 경우에는 125표 대 75표가 됐다라는 거였는데요. 아래쪽은 뭐라고 썼냐면 조작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00표당 100표라고 했을 경우에 우리는 몇 대 몇 비율이라고 하죠? 1대1 비율이라고 합니다. 어떤 때는 또 50대 50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1대1 비율이라고 하죠. 이 1대1 비율이라고 한 것을 아까처럼 민주당 125, 통합당 75라고 했을 경우에 그 1대1 비율의 이 비율, 조작 비율로 봤을 때는 1.25 대 0.75가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있어서의 이 대선 조작값인 1.25 대 0.75는 마찬가지로 100분율로 변환을 하면 63대 36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조작 비율하고 미국의 조작 비율은 같은 겁니다. 이런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조작이 된 겁니다. 지난 6월 달에 세르비아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대선에서 조작이 있었다고 그러는데요. 그 세르비아에서도 66대 뭐 30, 63대 6, 뭐 36인가 이렇게 나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세계 만국 공통은 모양입니다. 조작값이. 세계 만국 조작값이 4표당 1표고 왜 4표당 1표를 뺐을까요? 네. 근데 그 4표당 1표를 뺀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이것만 좀 설명해 드리면 63대 36이라는 게 자주 나왔다라는 것은 경합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왜 경합 지역에서 굳이 63대 36이 많이 나오냐라는 궁금증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경합주를 계속 건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경합주에서 이기면 다른 데에서는 이기는 거는 크게 이제 관여할 필요도 없고요. 특히라도 민주당이 우세인 지역은 조작을 해도 티가 안 나고 어차피 이기는 데니까 공화당이 또 강하게 우세인 지역은 조작을 해도 또 계속 그냥 공화당일 수도 있으니까 무난한 지역, 경합주 쪽인 지역, 거의 100대 100 아슬아슬하게 거의 비슷한 지역을 중점적으로 조작을 하다 보니까 100대 100인 것을 조작하니까 63대 36이 되고 비율로 따지면 1.25 대 0.75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되게 스윙 스테이트라 불리는 그런 지역들을 대부분 다 이렇게 조작한 거네요. 네네. 예. 그리고 왜 굳이 4표당 1표를 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하게 이제 뭔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지금 소리가 좀 들리는 것 같은데 괜찮습니까? 아, 네. 지금 여기, 밥을 하고 있어가지고 예? 밥 짓는 소리가. 이거는 밥 소리입니다. 네, 제가 좀 목소리를 크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그 3표당 1표를 하는 경우는 티가 좀 많이 납니다. 상당히 티가 많이 나는데
근데 이제 종로 같은 경우는 그 지난번 4.15 총선 때도 종로 같은 경우는 세 표당 한 표를 돌리는 그 작업을 했는데요. 음. 그 티가 너무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왜 그래도 종로는 했느냐? 아마도 무조건 이겨야 할 어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지역이 아주 많이 이목이 집중이 된 지역이었잖아요. 이낙연 대 황교안 지역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지면 다음 대권에서도 문제가 생기는 그런 아주 절실함이 있었기 때문에 좀 과하게 했다. 그런데 국민들은 이 부분 아직 잘 파악을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3대 1, 그러니까 세 표당 한 표를 돌리라고 조작을 했을 경우에는 티가 많이 날 수 있다. 그렇지만 네 표당 한 표는 조금 티가 덜 나는 편이고요. 다섯 표당 한 표는 좀 조작에 있어서 크게 원활하지가 않다. 그러니까 좀 불안하다. 완벽한 조작이 안 되니까 불안하다. 음.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값이 네 표당 한 표를 돌린다. 바꿔치기 한다. 즉 민주당 공화당이 1.25 대 0.75, 한국으로 치면 63대 36의 이 비율이 가장 무난한 비율이 아니었나. 이렇게 그러니까 추측을 이제 해봅니다. 이번에 이 사람들 문헌을 읽어보니까 되게 일렉션 인슈런스라 해가지고 선거 보험이란 용어를 써요. 선거 보험이란 용어.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이기는 거. 그게 네, 이제 조작값 4라고 보면 되겠네. 네, 어떤 경우라도 이기는 거.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도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서버에서는 0.1% 단위로 얼마든지 간단하게 쉽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미니언 장비도 들어가고 우리나라로 치면은 우리나라도 서버에서 충분히 조작할 수 있었지만 전자개표기를 이용한 조작, 사전 투표 용지를 넣는 조작, 이런 여러 가지 조작이 병행이 됐을 때 가장 시스템적이고 가장 어떤 체계적인 어떤 뭐 크게 무난하게 조작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 기본적인 조작값은 기본으로 두고 나서 그걸 가지고 토대로 조작을 한 이후에 모자랐을 경우에는 일정 부분 모자란 부분만 대량으로 투입하는 식으로 1단계, 2단계를 놓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이 부분 설명을 좀 자세하게 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또 이제 오늘 좀 늦게 들어오신 분도 계시고 하니까 네. 지금 이 페이지 설명하시면 좀 상세하게 말씀 한번 해주시죠. 아, 이 페이지요? 예. 네. 네. 어쨌든 이제 요약을 하자면 예. 우리나라에서도 4.15 총선 때 조작이 있었고 미국에서도 대선에서의 조작이 있었는데 지금 122페이지 설명을 드리는 건가요? 아닙니다. 지금 121페이지입니까? 아, 예. 아니, 예. 어떤 걸 다시 아니, 설명해 달라고 하신 건지. 121페이지를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라고. 아, 예, 알겠습니다. 좀 늦게 그럼 오신 겁니다. 예. 네. 121페이지 내용을 보시면 한국에서도 조작이 있었고 미국에서도 조작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국에서 많이 알려진 그 수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63대 36이라는 수치인데 이것이 조작값이 아니고요. 사실은 조작값은 4라는 조작값입니다. 네 표당 한 표를 통합당에서 민주당으로 돌린다라는 이 조작값인데 미국에서도 똑같은 조작값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을 네 표당 한 표를 넣었을 경우에는 결국은 100표인 박빙 지역이었다고 가정해서 했을 때 125표 대 75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것을 백분율로 다른 3후보, 4후보, 다른 후보는 다 뺐습니다. 이 두 후보만 비교했을 경우에는 63대 36이라는 수치가 공통으로 나오게 됩니다. 제가 왜 이걸 강조하냐면은 뭐 일부 다른 어떤 이제 우파 중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비난을 하는 데가 있는데 63대 36은 합의 100%도 이게 말이 되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여기서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후보는 다 빼고 무효표도 다 빼고 다 뺀 다음에 민주당하고 통합당 두 개만 놓고 봤을 때는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서 63대 36이 고르게 나온다는 겁니다. 왜 민주당하고 통합당만 두 개를 비교해서 이 두 개를 백분율로 해서 왜 63대 36으로 계산했느냐? 왜냐하면 통합당에서 민주당으로 표를 바꿔친 정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으면 손해본 당과 이익을 본 당, 두 가지 당만 비교를 해야 정확하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당만 비교한 거고 이 두 당을 백분율로 봤을 때 63대 36이라는 수치가 나온다. 그리고 그 조작값은 4라는 겁니다. 4. 네 표당 한 표를 통합당에서 민주당으로 바꿔쳐라 라는 4라는 조작값을 넣었다는 거고요. 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많이 이 63대 36이라는 것이 많이 나왔냐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인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저작값 4라는 것을 넣어서 조작한 정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미국에 있는 이 상황을 놓고 봤을 때 미국에서도 최근에 발표한 그 트럼프의 그 변호인단이 발표한 것도 있고요. 발표된 그 내용이 시바 박사가 이 조작 값을 발표한 그 내용이라고 합니다. 같은 내용인데요. 민주당과 미국은 이제 공화당이죠. 민주당과 공화당이 1.25 대 0.75라는 값으로 조작이 되었을 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전문가의 이제 의견으로 이 시바 박사와 포함한 전문가의 의견으로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100표를 놓고 기준으로 봤을 때는 125표 대 75입니다. 근데 이것을 비율로 봤을 때 1대 1이라는 비율로 봤을 때는 1.25 대 0.75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100분율로 다시 환산을 해보면 63대 36으로 똑같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63대 36이었고 미국에서도 63대 36이었으니까 미국에서도 조작값이 마찬가지로 4표당 1표, 공화당의 4표당 1표를 민주당으로 돌려라 라는 기본적인 알고리즘으로 기본적인 조작값으로 조작이 되었다. 어디에서? 주로 100대 100, 1대 1 거의 경합되는 경합주에서 주로 이런 조작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기에 1차 조작이 들어갔고요. 그 외에 이것으로도 조작이 안 될 만큼 공화당이 더 많은 표가 나왔을 경우에는 우편 투표에서 새벽에 추가로 조작이 더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2단계 조작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어쨌든 하겠습니다. 이 부분까지는 좀 잘라가지고 더빙을 해가지고 이렇게 영어로 올리면 미국 분들이 좀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그 작업을 좀 해야겠. 이 부분까지만 딱 잘라가지고 그다음 네. 그다음 나가시죠. 네. 그 다음 페이지를 이제 보시면요. 122페이지입니다. 네, 122페이지 보시면 한국과 미국의 선결을 조금 이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예전 시간에도 한번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국의 투표보다 미국의 투표가 더 엉망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사전 투표가 있었고요, 당일 투표도 있었습니다만 그 투표가 한데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한 개표장에서 개표가 진행되었는데요. 처음에 사전투표 발급기에서 사전투표의 발급기가 몰래 다른 어떤 제3지역, 우리는 이제 임시사무소라는 선관위 임시사무소라는 곳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런 부분이 추정이 되고 있지만 어쨌든 다른 곳에서 대량으로 인쇄를 했던지 임시사무소에서 임의에 또 다른 사전투표 발급기로 막 뽑아냈던지 가짜 투표를 뽑아냈던지 간에 표 얹기를 많이 했을 것이다. 근데 여기서는 표 얹기를 했다 하더라도 4라는 조작값 63대 36이라는 조작값은 유효합니다. 어떤 기준이 필요하거든요. 막 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표 얹기 조작을 한 다음에 당일 투표에서는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당일 투표에서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미국처럼 전자투표를 하지 않고 투표 용지에다가 본인이 직접 도장을 찍거든요. 이 부분에 한해서는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런데 또 약간 아쉬운 건 사전투표는 아닌 거죠. 사전투표가 아니라 당일 투표, 본인이 직접 도장 찍은 것에 대해서는 조작이 불가능하다. 사전투표 된 것에 대해서도 본인이 직접 도장 찍은 진짜 사전투표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작이 어느 정도는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불가능하다는 건 아니고요. 이것도 결국은 QR코드를 이용해서 조작을 했을 것이라고 보는데 만약에 QR코드가 없었다고 하면은 사전투표도 직접 도장을 찍은 사전투표 용지도 조작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자, 어쨌든 첫 번째로는 표 얹기, 사전투표에서 민주당 표를 집어넣은 것으로 조작을 했고요. 1번입니다. 이 동그라미 1번으로 표시됐고 2번은 전자개표기입니다. 개표한 당일날 당일 투표는 거의 조작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당일 투표 조작이 없었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 어쨌든 개표기를 통하면서 개표 작업입니다. 이것은 투표가 아니라 투표하고 개표는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고요. 개표 작업에서 표 갈기 작업, 그러니까 통합당 표가 민주당으로 일부 옮겨진 그러니까 표 얹기 작업이 원활하게 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전자개표기, 예를 들면 부여 같은 경우죠. 부여 같은 경우는 전자개표기를 가지고 표 조작 작업을 다 끝냈습니다. 그런데 표 얹기로 조작이 다 끝난 지역은 아마 전자개표기를 통한 조작이 거의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상호 보완적인 시스템으로 1번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2번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조작이 더 추가로 필요했을 경우에는 3번을 통해서 서버로 추가 조작을 했을 것이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에서의 부정선거 방법이 시나리오가 됩니다. 총정리네요. 네. 1번, 그다음에 2번, 3번 방식을 가지고 상호 협동 작전을 벌리면서 이렇게 이제 표를 훔친 거네요. 네, 이게 1, 2, 3번은 시간 순서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으로는 바로 밑에 있는 미국 투표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비슷합니다. 어떻게 보면 비슷한데,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지금 엄청 복잡하죠. 딱 봐도, 순서만 봐도 복잡한데요. 당일 투표는, 당일 투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일 투표는 투표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직접 그 투표를 하는 거죠. 터치를 해서 투표를 하고, 인쇄를 하고, 스캔을 하고, 개표를 하고, 집계를 했습니다만, 사실상 제가 이걸 괄호를 해가지고 투표라고 하나로 묶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괄호 안에 있는 건 사실상 가짜입니다. 다 가짜. 모든 것이 다 가짜입니다. 그냥 미국 사람은 그 전자투표기 터치 스크린에 대고 투표한 거 그걸로 끝인 겁니다. 이것으로 모든 집계까지 다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1차로 조작이 들어갑니다. 실시간으로 누가 투표를 했는지에 대해서 투표의 이 자료들이 바로 서버로 바로 전송이 됩니다. 이게 실시간으로 얼마든지 이 조작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건 시간의 순서로 봤을 때는 두 번째로 해당이 됩니다. 그 전에 이제 우편 투표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인쇄를 하고 스캔을 하고 개표하고 집계를 했다. 이거는 다 그냥 보여주기식이고 다 가짜고 실질적으로는 전혀 쓸데없는 행위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서버에서 다 조작이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죠. 네, 당일 그 투표 도미니언 장비하고 서버하고 음. 도미니언과 이제 사이틀이라는 이 회사의 서버하고는 사람으로 치면은 뭐 함덕이. 영혼과 어떤 육체다 이렇게 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완전히 하나입니다. 한 일치로 돌아갑니다. 몸통이다 이야기죠. 사이틀과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은 네네. 그리고 이제 다음 이제 우편 투표를 보겠습니다. 우편 투표는 사전에 가짜 신분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전에 이미 조작을 많이 했습니다. 사전에 많이 조작을 했고 이 조작은 개표할 때는 티가 나지를 않습니다. 다 희석이 됐기 때문에 티가 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우편 투표에서 사전 조작을 하고 그 다음에 2번으로 전자투표기를 해서 터치를 해가지고 투표한 그 내용에 대해서 조작이 2차로 들어갔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너무나도 공화당 표가 많이 나와서 이렇게까지 조작했는데도 원활하지 않았다라고 했을 경우에 이게 우리나라랑 다른 점입니다. 3번 추가로 우편 투표가 대량으로 투입이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하는 방법이 되는데 그 TV에 그 개표 상황을 쭉 봤을 때 어떤 일정한 수치의 비율로 조작이 된 것 같은 그런 정황이 어떤 그 전문가들의 발표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2번에 해당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어제 봤을 때 상당히 이제 저기 그 두 지역이었죠. 그 지역에서 위스콘신하고 미시간. 예. 네, 그 두 지역에서 갑자기 그래프가 확 치솟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은 바로 1번하고 2번으로 충분히 조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훨씬 많이 이 트럼프 표가 나와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3번에 해당하는 대량 조작이 필요했는데 대량 조작을 했을 때 그 목표는 있습니다. 그 목표는 가까스로 바이든이 이기게끔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티가 난 거죠. 이게 너무 티가 났습니다. 어떻게 대량으로 표가 들어갔는데 그 대량의 표가 특히나도 새벽이었고 비슷한 시간대였고 그리고 이 대량의 표가 들어간 이후에 바이든이 이후에 가까스로 역전을 하는 이 증상이 이 상황이 모두 다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너무 이게 티가 났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순서대로 볼 때는 우편 투표로 사전 조작, 그 다음에 전자투표기로 당일에 전자투표기와 서버로 조작, 그 다음에 3번으로 여기에서도 이제 조작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편 투표를 다시금 어떤 그 확인되지 않은 차량으로 대량으로 이동을 해서 투입을 한 그런 이건 시간 순서로 조작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3번의 추가 대량 투입이란 것이 미시간이라든지 펜실베니아라든지 그 다음에 또 위스콘신 같은 데서 새벽이나 이때 아침에 개표가 중단되고 그 사이에 잠시 기계가 꺼지고 그때 이제 들고 다 집어넣은 거죠. 그게 추가 네. 대량 투입이죠. 네. 예, 그러니까 예, 말씀하신 게 맞고요.
그러니까 3번을 보시면 1번, 2번으로 사실상 조작이 끝나는 게, 아니, 1번만으로 조작이 끝나는 게 아주 간편한 방법이었을 겁니다. 한국과 미국 동일합니다. 왜냐면 우편 투표로 조작이 다 끝나버렸으면 전자투표기로 조작을 했을 때 나중에 실물 투표 용지도 또 투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1번으로 조작이 끝나면 가장 무난하고 가장 티가 안 난다. 그렇지만 1번으로 완벽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2번 수단이 추가로 들어가고 2번으로도 또 원활하지 않을 경우는 3번이 추가로 들어갔다. 이 내용이 한국과 미국은 완전히 판박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댓글에 조금 잠시 쉬어가죠. 뭐 댓글에 보니까 한 분이 지금 무슨 뭐 시드니 파웰 변호사가 사임했냐? 그 어디서 들으셨어요? 저스틴 토마스님. 시드니 파웰 변호사가 사임하면은 엄청난 타격인데, 시드니 파웰 변호사는 지금 사명감에 불타고 있는데, 그분이 여러분 아시죠? 남자보다 여자분들이 더 독종이더라고요. 시드니 파웰 그분은 제가 볼 땐 총대도 아마 그만두지 않을 것 같은데, 외신 한번 누구 확인해 보시죠. 그거 아마 그 가짜 뉴스일 겁니다. 가짜 뉴스 하시죠. 네. 이렇게 해서 미국에서의 대선 조작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렸고, 한국과 미국을 비교하는 것이 더 명쾌하지 않을까 해서 한국과 미국을 좀 비교하는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요. QR코드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하나만 더 질문 던지면 미국이 조금 더 이렇게 네. 거칠게 조작을 한 거네요. 거칠게 한 거죠. 좀,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좀 무식하게 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근데 그 무식하게 한 원인이 이제 결국은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너무나 예상보다 다 선전했기 때문에 놀래가지고 그냥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들이부은 거죠. 표를. 네. 저도 사실, 저는 막연하게 미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더 조작이 어려운, 정말 믿을 수 있는 그 선거 시스템을 도입을 했을 거다. 그렇게 선거를 하지 않을까? 이런 어떤 막연한 어떤 생각들이 있었습니다만, 이걸 놓고 보니까 한국보다 너무 대충하고 너무 그냥 거칠게 했다는 게 또 맞기도 한데요. 그거는 예, 이제 좀 미국 심하게 생활을 한것 하신 같습니다. 분들은 그렇게 자주 이야기하는데, 아침에 또 제가 메일 한 통을 항의를 많이 받았는데, 재미동포로서 교수님 하시는 분인데, 그 편지를 가지고 한번 방송을 해야겠다. 사람을 밝히지 않고. 아니, 당신이 미국을 얼마나 아는데 그 미국 방송을 자꾸 하냐고. 미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아니, 내가 매일 보는 신문하고 당신 이야기하고 너무 틀린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나 참, 그래서. 어제 이경복 선생님이 말씀하시대요. 캐나다에 몇십 년 살아도 옆집이를 한국에 있는 사람보다 잘 모를 수 있다는 거죠. 한국 사람들은 그 옆집이를 항상 이렇게 보도를 통해서 관찰하면 쉽게 알 수 있지만, 바로 옆집에 있는 사람들 관심이 없으면, 신경 쓰지 않으면 그게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 한국에서 미국인을 다루는 것이 그렇게 막 불만이 좀 많으신 분이 계신가 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예. 민주주의의 종주국을 우리가 위해가 지금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어쨌든 다음 이제 QR코드로 넘어가겠고요. QR코드는 이제 뭐 길게 하려면 길게 할 수도 있는데, 오늘 그냥 간단하게 한 20분 내외로 짧게 설명을 드려서 시간을 맞추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124페이지 일단 타이틀을 QR코드 문제점이라고 했는데요. 타이틀 잠깐만 보시고 125페이지로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보시면요, 바코드와 QR코드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바코드하고 QR코드가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상당히 QR코드 자체가 모든 이제 뭐 잘못과 부정과 비리의 근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바코드와 QR코드가 그렇게 QR코드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어떤 과학이 발전하면서 좀 더 여러 가지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이 바코드 시스템도 발전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바코드와 QR코드는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코드가 원래 그렇습니다. 바코드는 하단에 숫자가 같이 병행해서 표기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 규칙이 그렇습니다. 근데 QR코드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장점으로 따지면은 더 많은 정보를 넣을 수 있다라는 그거 말고 또 다른 특이점은 눈으로 판독이 불가능합니다. 하단에 여기에 있는 QR코드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규격이 없거든요. QR코드는 그런 규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코드하고 QR코드는 어떤 차이냐? 특히 이번 선거에 있어서 어떤 조작에 관여가 됐다면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느냐? 바코드는 눈으로 숫자를 볼 수 있다. QR코드는 볼 수 없다. 그리고 너무나도 많은 정보가 들어간다. 이걸 핵심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6페이지,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QR코드 구성인데, QR코드 구성이 복잡하지만 전문가 쪽 영역이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QR코드 보시면은, 공통된 건데요. 이렇게 네모난 눈 같은 게, 세 군데 있습니다. 오른쪽 하단에는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요. 오른쪽 하단에도 조그맣게 있습니다. 왜 이게 조그맣게 있냐? 이게 규격입니다. 그냥 원래 이렇게 규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카메라로 쉽게 이걸 인지를 하고 판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세 개 모퉁이의 큰 점, 그리고 반대쪽 모퉁이에는 작은 점이 이렇게 들어가는 기본 골격으로 되어 있고요. 각 위치마다 이 QR코드의 포맷, 그리고 기본 정보, 버전 정보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모든 검은 점들은 검은색과 하얀색이 섞인 이 점들은 이 QR코드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QR코드가 간단하게 이제 검은색으로만 이제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정말 다양한 디자인의 QR코드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27페이지 보시면요. 이건 이제 청양에서 이번에 발표가 된 쓰레기장에서 찾아진 찢어진 투표용지입니다. 근데 다행히 QR코드 부분은 훼손이 되지 않아가지고 이 내용 가지고 이제 많은 정보들을 이제 알 수 있게 됐는데요. 근데 여기 이 숫자들이 많은 이제 숫자들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 숫자들 중에서는 이걸 QR코드, 여러분들이 지금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이제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시청하시면 다른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는 것으로 혹은 QR코드 인식 소프트웨어로 지금 갖다 대시면요, 이 숫자가 고스란히 그대로 나옵니다. 여러분도 확인할 수 있거든요.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이 숫자가 이게 쭉 나오게 되는데요. 앞에 있는 12자리는 선거 일시와 선거 구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선관위에서는 선거명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선거구명, 그 다음에 관할 선관위, 마지막에 7자리가 1년 번호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나온 거는 1번, 두 번째 나온 건 2번. 이번에 그러니까 발견된 거는 5642번째에 발급이 된 투표용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기본 정보를 여러분께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 이제 118페이지 넘어가시면요. 미국 대선에서 사용된 그 QR코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투표지, 전자 투표기에다가 터치 스크린으로 내가 원하는 후보를 터치한 다음에 프린트 버튼을 딱 누르면 이런 용지가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QR코드가 나오지 않은 지역도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QR코드가 나오게 되는데, QR코드가 나왔을 때 이 QR코드가 우리나라에서 한눈에 봐도 우리나라 것보다 훨씬 복잡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죠. 미국 대선에 사용된 이 QR코드인데요. 이 QR코드는 버전이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버전 7입니다. 버전 7의 점 숫자는 가로 45에 세로 45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숫자가 293개가 들어갈 수 있고요. 문자는 178개의 문자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영문자 기준입니다. 이렇게 많은 정보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0페이지 보시면요. 한국에서 사용된 QR코드와 미국에 사용된 QR코드를 한번 간단하게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래도 간단한 편이죠. 미국은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이게 QR코드가 약간 커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가로, 세로 한 4배도 아니죠. 한 3배, 3점 몇 배 정도 이렇게 커졌는데도 불구하고,
숫자는 우리 한국의 QR코드는 숫자가 77개가 들어갈 수 있는데 반해서 미국은 178개의 문자가 들어갑니다. 숫자는 더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QR코드에 77개 이외에 어떤 정보가 추가로 들어갔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이런 논란도 정말 무색할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사용된 QR코드보다 너무나도 많은 이런 정보가 들어갔다라는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요, 버전별로 숫자나 문자가 얼마나 많이 들어갈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표니까 필요하신 분은 확대를 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참고가 되실 것 같습니다. 가만 여기에서 계시죠. 네네. 여러분들 오늘 이 좀 형식을 약간 바꿔가지고 조슈아님이 딱 그게 맞히면은 여러분들 질문 좀 받는 시간 가지면 어떨까요? 한 10분 네. 정도. 그럼 좋을 것 같은데. 예. 네, 알겠습니다. 해보시죠. 네. 예.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한국과 미국의 QR코드를 한번 간단하게 비교해 봤습니다. 다음 페이지 131페이지 이제 보시면요. 예. 제가 이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왼쪽에 제일 첫 번째 있는 것은 버전 1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는 이제, 첫 번째 게 버전 2고, 가운데 있는 게 버전 3고, 그 다음에 있는 게 버전 4입니다. 이런 식으로 버전이 하나씩 늘어갈 때마다 정보량이 당연히 많아지게 되겠죠. 그런데 보세요. 이게 정말 특이한 내용입니다. 왼쪽에 있는 게 뭐냐면, 같은 버전이라 하더라도 QR코드에 정보가 10개만 담겨져 있을 경우, QR코드에 20개가 담겨져 있을 경우, 30개가 담겨져 있을 경우가 다 이렇게 크기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QR코드가 버전 2라는 걸 쓰여져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 도대체 몇 개의 정보가 들어가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크기로, 이 가로 세로의 크기로 버전으로 어느 정도 추정은 할 수 있지만 여기에 정확하게 몇 개가 들어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미국 대선에서 사용된 QR코드인데요. 그 QR코드가 약간 작습니다만 여기에서 80개의 글자가 들어갔을 경우하고 127개의 글자가 들어갔을 경우가 QR코드의 크기나 모양이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없구나. 이 점의 배치는 다르겠죠, 당연히. 다른데 첫 번째 80이라고 적혀 있는 이 QR코드는 분명히 여러분이 지금 이걸 스마트폰으로 직접 가까이 대서 확인을 해보면 됩니다. 그 스마트폰으로 이 80, 이 12개의 마크 중에서 80이라는 마킹이 된 QR코드에 헤드폰을 가까이 대보십시오. 그러면은 숫자가 정확하게 제가 일부러 1, 2, 3, 4, 5, 6, 7, 0 이렇게 넣습니다. 1, 2, 3, 4, 5, 7, 9, 0 이렇게 넣는데요. 첫 번째 거는 80개만 들어갔고요. 제일 아래 개는 127개만 들어갔습니다. 7개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모양은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QR코드는 외형은 완전히 똑같으니까 몇 개가 들어가는지 일반인들은 구별을 못할 뿐만 아니라 QR코드 판독기도 여기에 대해서 숫자가 몇 개인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합니다. 이런 문제점이 직접 찍어보기 전에는 모른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런 큰 이제 문제점이 있다. 이걸 이제 지적을 해드리고 다음 문제점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132페이지인데요. 이거 오류 정정에 관한 겁니다.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주 좋은 유익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투표를 하다가 먼지가 묻었다든지 조금 구겨졌다든지 훼손이 돼가지고 그 QR코드를 일부 손상이 됐을 경우에도 문제가 없이 이 투표용지가 제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류 정정이라는 기능이 QR코드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 에러 레벨 코드가 낮은 코드를 하더라도 왼쪽에 보시죠. 왼쪽 상단에 있는 이 QR코드는 버전 3입니다. 버전 3의 이 QR코드에 에러 레벨은 로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우 레벨보다 더 낮은 건 없습니다. 에러 레벨이 기본적으로 7%까지는 에러 레벨이 보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하트 모양을 작게 넣었는데요. 하트 모양으로 가렸으니까 QR코드가 인식이 안 되겠지? 인식이 됩니다. 이렇게 작은 하트, 작은 것으로 뭔가를 가리면 인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여러분 직접 한번 해보십시오. 이거 직접 해보면 상당히 재밌습니다. 나중에 이걸 녹화로 보시는 분은 일시 중지 시킨 다음에 화질은 고화질로 해가지고 일시 중지 시킨 다음에 직접 해보십시오. 다 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다 되거든요. 위에 거를 하면 인식이 되는데 아래 걸 하면
인식이 안 됩니다. 하트가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그 로우 레벨의 이 에러 보정으로서는 가려버린 이 크기만큼의 하트로 가려버린 만큼이 에러 보정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 부분이 왼쪽에 있는 두 개의 QR코드는 이해를 하셨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V3, 똑같은 V3입니다. QR코드의 복잡성은 똑같은데 에러 레벨을 하이로 올렸습니다. 그럼 이 하이로 레벨을 올렸을 경우는 30%까지 복원이 됩니다. 그래서 왼쪽 아래에 있는 하트와 똑같은 모양의 하트를 가지고 가렸는데도 QR코드가 이제 인식이 됩니다. 왜냐? 하이 레벨로 에러 레벨을 올렸으니까. 그래서 그 가리는 코드, 이건 훼손된 것을 이렇게 한번 시뮬레이션 한 거죠. 하트 모양을 더 키웠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하트 모양을 더 키웠는데 이것도 인식이 됩니다. 그만큼 심각하게 훼손이 되어도 QR코드는 인식을 하게끔 되어 있다.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QR코드의 장점이 되겠죠. 근데 이것이 악용이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다음 페이지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33페이지 보시면요. 아까 제일 처음에 QR코드를 설명할 때 기본 정보 외에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글자라든지 로고라든지 다양한 것을 넣은 색다른 어떤 QR코드, 형식의 QR코드를 보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왼쪽 하단을 보시면은 에러 레벨, 아까 설명을 드렸죠. 에러 레벨을 하이로 했을 경우에 많은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가려도 이렇게 인식이 되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반대로 일부 구간에 다른 정보를 얼마든지 넣을 수 있다는 것이 됩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이제 추가 정보를 몰래 넣을 수 있는지 설명을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4페이지 보시면요. 네. 여기 QR코드 잠시만요. 네. QR코드를 제가 3개를 넣어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걸 보시면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으면 이 3개가 다 똑같은 숫자가 나옵니다. 신기하죠? 예, 이 3개가 다 똑같은 숫자가 나옵니다. 한번 여러분 해보십시오. 원본입니다. 왼쪽에 있는 건 원본이고요. 가운데 있는 것은 일부러 가렸습니다. 덮은 거죠. 훼손한 거죠. 찢어졌든지 아니면 뭐가 묻었다든지 이렇게 되었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부를 가렸는데도 에러 보정 기능을 통해서 똑같은 숫자가 나옵니다. 이게 그 부여 청약에서 나온 코드거든요. 0005642로 끝나는 1년번호로 끝나는 이번에 이제 그 청약 투표용지입니다. 똑같은 이제 정보를 넣어본 겁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보시죠. 제일 왼쪽과는 전혀 다른 코드입니다. 제일 왼쪽과는 전혀 다른 임의의 코드를 집어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을 갖다 댔을 때는 똑같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일반적인 그 코드 인식 장비로는 발견이 되지 않지만 오른쪽 하단에 있는 빨간색 테두리가 되어 있는 그 다른 규격, 정상적인 QR코드 규격이 아닌 다른 규격의 QR코드를 삽입했다 하더라도 일반인들이 보고 일반적인 QR코드 판독기로 넣었을 때는 여기에 어떤 다른 정보를 몰래 넣었다 하더라도 결코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게 조작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조작이 되었다면 어떤 방법으로 검증을 해야 되는 건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네,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이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선관위에 요청을 해야 됩니다. 미국도 이제 마찬가지인데요. 미국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관위에 QR코드 생성 코드를 달라고 해야 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선거 데이터를 넣습니다. 그 다음에 QR코드를 통해서 분명히 소스가 있어야 됩니다. 소스가 있는 그 QR코드 원본 가지고 이 생성 코드를 통해서 오른쪽에 있는 QR코드가 실질적으로 청양에서 발견된 찢어진 투표용지의 QR코드와 똑같다. 그러면 이게 정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정상적으로 나오지 않을 것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좀 넘어가 보시죠. 좀 이제
예, 제가 좀 설명이 좀 빠르지만 질문을 마지막에 한꺼번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QR코드를 검증을 그러면은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의 예상은 이렇습니다. QR코드를 가지고 만약에 사전투표의 조작을 이용했다면 QR코드에 분명히 다른 어떤 정보를 넣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스 코드를 공개했을 때 우리에게 제대로 된 소스 코드를 못 줄 겁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된 소스 코드를 주면 부정선거라는 것이 탄로가 나니까 제대로 된 소스 코드를 못 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여기에 왼쪽에 있는 이 선거의 데이터를 그 QR코드 생성 코드에 넣은 다음에 QR코드가 나온 걸 보면 청양에 있는 거랑 다른 코드가 나올 겁니다. 지금 이게 지금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를 우리는 예상을 합니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제대로 된 소스 코드를 달라고 강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 하단에 있으면 하단에 있는 걸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선관위가 만약에 이렇게 뭐 법원에서 압박을 한다든지 우리의 이제 부정선거를 하고 있는 이제 그 변호인단에서 제대로 된 진짜 QR코드 생성 소스 코드를 제대로 된 걸 달라라고 했을 경우에 만약에 제대로 된 걸 받았다면 여기에 왼쪽에 있는 QR코드 정보하고 원래 이제 선거 정보하고요. 추가로 여기에 부정선거에 사용이 되었을 추가 정보를 더해주면 청양에서에 나온 QR코드랑 똑같은 코드가 나올 거라는 것입니다. 이게 청양에서 나온 이 한 표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청양에서 나온 이 QR코드 하나로 인해서 이 그 모든 사전투표에서 사용된 QR코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부를 확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좀 그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여기까지 QR코드가 이런 식으로 조작이 될 수 있고 조작이 되었다면 어떻게 검증을 할 수 있는가, 선관위가 어떤 식으로 제대로 된 생성 코드를, 소스 코드를 우리한테 이제 공개를 해야 되는가라는 데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7페이지인데요.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아, 알겠어. 그러면 선관위가 정식 QR코드 대신에 일부 구간에 QR코드, 일반적인 QR코드가 아닌 다른 따로 인식을 할 수 있는 규격 외에 다른 규격의 QR코드를 삽입할 수 있다는 거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선관위가 그런 기술이 있나?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선관위에 그 관악에서 이제 그 과천으로 서버를 옮겼지 않습니까? 그 옮길 때도 관여한 업체가 SGA라는 업체고요. 그리고 예전부터 선관위에 이 그 선거에 관련된 이 서버들을 유지 관리를 했던 업체가 SGA입니다. 근데 이 SGA라는 업체와 보이스아이라는 업체는 거의 이제 그 같은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 대주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이제 그 아래쪽에 있는 그 그림이 4개가 있는데 4개를 첫 번째 보시면 SGA라는 이 회사가 선관위 이제 그 보이스아이라는 회사랑 연관이 되어 있다는, 상당히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다는 그 내용이고요. 그 두 번째는 뭐냐면은 보이스아이라는 곳에서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QR코드에 대한 코드 생성에 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이스아이가요.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실질적으로 이 보이스아이라는 업체에서 선관위랑 어떻게든 연결이 된 업체인 거죠. 이 업체에서는 이렇게 QR코드 생성하는 것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빨간색 테두리가 된 이걸 보시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QR코드보다 훨씬 복잡한 코드를 생성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특허를 냈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스마트폰 어플까지도 만들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가 진짜로 이런 선거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지 않는 자료, 필요 없는 자료를 임의로 넣어서 이렇게 부정선거의 조작에 이용할 정도의 모든 기술적 기반은 그 선관위가 입찰한 업체가 다 갖고 있다라는 부분을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물론 이 부분은 여기에 해당되는 SGA라는 업체와 보이스아이라는 업체가 선관위가 부정선거하는데 협력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선관위와 그리고 선관위가 입찰한 이 업체들은 충분히 이런 QR코드를 추가할 수 있는, 본인들만 인식할 수 있는 임의의 QR코드를 추가할 수 있는 충분한 기술력을 갖고 있다는, 그것은 확실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두 업체의 기술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긴급 속보를 말씀을 좀 드려야겠는데 네네. 시드니 파웰이 아마 사임하는 것 같아요. 시드니 파웰이. 그런데 제가 지금 미국 대선을 바라보는 시각은 시드니 파웰이 지금까지 해온 게 가장 중요한 증거거든요. 근데 아마 그게 이 루디 줄리안이나 이런 사람 조금 부담스러웠던 모양이네요. 루디 줄리안이하고 제나 앨리스라고 그 선임 법률 보좌관, 예, 그 양반 두 사람이 아마 이렇게 뭐 내보낸 모양인데 자중진환이 발생한 것 같네요. 자중진환이. 시드니 파웰 같은 사람은 없어요.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장 그 문제를 정확하게 지금 접근하고 있고, 그러니까 뭐 유령표 몇 장, 뭐 죽은 사람이 표했다 이렇게 가지고 이번 대선은 뒤엎을 수가 없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전자투표계 조작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야 되는데 그 문제를 계속적으로 시드니 파웰이 이렇게 파웰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짚었는데 그 문제가 아마 서로가 잘 안 맞았던가 봐요. 예, 진짜 변호사인데 진짜 제가 볼 때는 맨 오브 컨빅션이에요. 신념의 인물이고, 그리고 그 여자가 갖고 있는 그 담대함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좀 쉽지가 않게 돌아가는 모양이네요. 핵심이 시드니 파웰은, 나머지는 다 내가 보면 덜러리예요. 예, 덜러리고, 물론 루디 줄리아니가 굉장히 스마트한 사람이지만 이렇게 그 집념을 갖고 그냥 핵심을 공략해야 돼. 핵심을 공략하지 않으면은 이번에 스마트매틱이라든지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이 다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은, 그러면은 미국이 베네수엘라 꼴이 나는 거죠. 뭐. 참 내가 볼 때는 가장 이 진실을 찾기 위한 열쇠님은 뭘 이렇게 주절주절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저도 댓글 좀 보고 있는데요. 박소윤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시드니 파월의 사임은 우리나라식으로 해석하면 곤란합니다. 미국 법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싸울 수 있게 민사상 형사소송을 걸고 변호사들의 구분을 해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소송에 있어서의 이동이다, 변호사의 이동이다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하고, 또 그 트럼프 쪽 변호사들은 주류 언론하고 싸워야 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한 곳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곳으로 이제 공격수를 배치하는 그런 전략적인 일환일 수도 있을 것이다. 또 이렇게 보시기도 그런데 하네요. 시드니 파웰이 지금 집요하게 공략하는 것은 엄청나게 레디컬한 견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고정관념이나 통념을 그냥 완전히 그냥 이렇게 깨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 오늘도 엄청난 그냥 그 사람이 그냥 그 TV 나와서 이야기하면 계속 뭘 터뜨리잖아요. 예, 엄청난 거죠. 예, 그러니까 정말 내 생각에는 어떻든 간에 그 시드니 파웰이라는 사람이 이번에 뭔가를 나는 해낼 것 같거든요. 그 사람은 그냥 쓰레기를 그냥 정리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미국이 이런 식으로 가서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이제 어쨌든 오늘 제가 급히 가가지고 이 폰을 확인했는데 한번 전반적인 걸 보고 내일 아침 정도 한번 견해를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오늘 물론 어제보다 훨씬 더 쉬워가지고 다 만족하시는 것 같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내가 추가적으로 시드니 파웰 같은 사람이 어떤 상황이 발생했는지 한번 보고, 그 다음 내일 아침에 또, 오늘도 저는 한 2건 정도 시드니 파웰 갖고 있는 그런 인터뷰 내용을 가지고 그걸 했는데, 어쨌든 이번 미국 대선에서 가장 쟁점은 전자투표기 문제를 공략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그냥 패배예요. 그거는.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니까. 예. 어떻든 뭐 지금 적진 앞에서 아마 분열은 하는 그런 일은 아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마무리 되겠습니까? 네, 이렇게 드릴 말씀 다 됐고요. 네, 예. 마무리 그럼 하죠. 예. 네,
갑자기 그 방송하다가 그냥 시드니 파웰 사임권이 나와가지고 그냥 조금 네, 집중이 흔들렸네. 네, 여러분들 그 파웰 거는 지금 내가 속보를 받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상황을 좀 더 파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내일 정도 방송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귀한 보배 같은 자산이 어떻게 그렇게 그냥 핵심을 겨냥할 수 있을까? 그만한 사람 없어요. 정말 아주 스마트하고 그 다음에 이번 그 선거전에서 이기려면은 신념이 있는 사람이 변호사를 해야 되거든. 돈 보고 하면 안 되고 그냥 나라를 구해야겠다는 이런 신념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괴물을 석방해야겠다 이런 신념이 있는 그런 인물은 구하기 어렵거든요. 그냥 변호사들은 세상에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한번 조금 더 생각해보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슈아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오늘 유능한 조슈아님 함께 이런 분석을 여러분들 어떻게 그 우리가 들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그거 하시고 뭐 다른 특별한 일 없을 겁니다. 그 제 생각에는 시드니 파웰 같은 사람은 일종의 이제 앞에서도 표현했지만 맨 오브 컨빅션이죠. 신념의 인물이기 때문에 뭐 그런 약간의 잡음이나 이런 게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 때문에 뭐 그만두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은 아니라고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고맙습니다. 오늘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